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새벽에 귀가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그날은요, 술을 조금 걸쳤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정말 말짱했어요. 새벽 3시쯤이었죠. 오늘처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날. 직장 간부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새벽 늦게 귀가하는 게 왠지 뒤가 불안한 날. 저희 아파트가 오르막길이 심한 좁은 길목을 지나야 합니다. 그날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곳곳에 선팅되어 있는 승합 차량도 보이고 요새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차 안에 누가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잡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공포심을 이기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할 만한 친구에게 하나 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다 자고 있던 걸까요? 아무도 받지 않으니 조금씩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컬러링을 들으며 올라가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별탈 없이 아파트 입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운이 좋게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표시돼 있더군요. 그때 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확인해보니 아까 무서워서 전화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 한 번씩 신호가 안 잡혀서 현관문에서 잠깐 멈춘 후에 전화를 받았죠. 뭐야 이 시간에 전화했네. 뭔 일 있어? 남자친구랑 깨졌냐? 너무나 반가운 친구 목소리 덕분에 아파트 입구 앞에서 쪼그려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야 이제 진짜 끊어야겠다. 너무 늦었어.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뒤를 돌아섰을 때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1층에 머물러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너무나도 창백한 피부의 아주머니께서 서 계시더군요. 뭐야 갑작스러운 상황의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보다 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인 19층을 눌렀죠. 아주머니는 앞을 본 상태로 엘리베이터 중앙에 서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에 가벼운 패딩을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저 가만히 정면만 바라보고 계시길래 조금 이상해서 아주머니 뒤로 엘리베이터 벽으로 딱 붙어서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갑자기 굳었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내려온 것을 확인한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아 바로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곳에서 30분간 통화를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애초에 제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위층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1층에 도착한 후 문이 자동으로 열린 후 닫힐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전화통화가 끝나고 버튼을 누를 때까지 최소 30분 이상은 1층에 머문 상태로 있던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의 가정은 마찬가지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아주머니가 아파트로 들어와서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30분 이상 서 있던 게 되는 거네요. 생각이 그까지 닿자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너무 비정상임을 깨닫고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창은 6층을 가리키고 있을 때 저는 음산한 침묵을 깨고 싶어서 괜히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저희 층에 사시는 분은 아니기에 저기 아주머니 몇 층에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꼽은 채로 앞만 응시하던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만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아까는 못 봤었는데 아주머니의 퀭한 두 눈 안속의 동공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마치 흰자 위에 붓으로 점을 살짝 찍어 놓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왼쪽 뒤 끝부분에 밀착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만 돌리기엔 제가 너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90도 이상 고개만 휘 돌아가더군요. 도저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깨가 조금이라도 돌아갔어야 하는 각도였는데 그리고 순간 그 비정상적인 눈이 질병이 있어 그런가 의심했지만 곧바로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좁고 날카로운 동공이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고는 그대로 정적을 유지하며 다시 정면을 보더군요.
술이 한 번에 확 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여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오른쪽 손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 혹시 흉기라도 꺼내면 어떻게 하지?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할 정도였죠. 정말이지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움직이려는 때 깽. 아 다행히 19층에 도착했고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아주머니를 앞지르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등을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며 아, 예 아빠 나 이제 다 왔어요. 완전 문 앞이에요. 이렇게 전화하는 척하며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저는 종종 걸음으로 저희 집 현관문 앞까지 와서는 비밀번호를 치려고 케이스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누나를 옆으로 굴려 엘리베이터를 보았습니다. 아 정말이지 미칠 뻔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대로 양손을 주머니 넣은 채로 앞을 보고는 있지만 그 넓은 흰자위 속에 좁쌀만한 동공만 오로지 저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더군요. 불안해서 도무지 비밀번호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케이스를 올린 채로 얼어버렸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길만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문이 스르르 닫히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동시에 뒤도 안 돌아보고 비밀번호를 빠르게 연타한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누워 주무시고 있는 아빠를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죠. 밖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금도 나가면 아마 우리 집 층에서 아직 그 여자 있을 거라고. 반쯤 울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혼자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아빠도 곁에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등에 숨어서 같이 나갔지요. 하지만 19층에 그대로 서 있는 엘리베이터의 조그마한 창문 안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혹시나 제가 들어간 후 따라 내려서 위층이나 아래층에 숨어 있을까봐 아빠를 데리고 순찰하기까지 했지만 어디로 증발된 건지 정말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보고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며 많이 취했다고 빨리 씻고 자라며 저를 타일렀죠. 그리고 피곤하다며 혼자 쌩 들어가셨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멍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가 눌렀는지 19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내려가는 찰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금까지 그 여자가 창문으로는 보이지 않게 쪼그려 앉아 숨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창백한 그 여자의 얼굴이 창문 아래서부터 천천히 위로 떠올랐고 입을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머니에 있던 거 보여줄게. 두 번째 이야기, 눈이 멀었다. 작년 설날로부터 며칠 지난 후의 일이다. 졸업 논문을 겨우 다 마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파티나 할까 하는 생각에 전화로 친구들을 불렀다.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입고 있던 청바지에 뭔가 작은 것이 날아와서 퍽퍽 하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쪽 담 너머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기다란 종으로 나를 겨누고 있었다. 아마도 작은 플라스틱 공을 발사하는 그런 에어건인 모양이었다. 야, 그거 사람에게 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탕탕하고 종알이 두 번 더 날아왔다. 아픔을 느낀 내가 인상을 쓰고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니 우와, 귀신이다. 변태다. 하며 남자아이는 사라져 버렸다. 청바지를 들어 올리고 보니 정강이 피부가 살짝 벗겨져 있었다. 아이는 이미 도망가 버렸고 해서 그냥 투덜거리며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와 술안주를 샀다.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저 멀리 앞에서 여자아이가 위험해 보일 정도로 빠르게 후다닥 달려가는 게 보였다. 그 상태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탕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휘청거렸다. 정말 놀라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손가락 사이로 저기 길 모퉁이에서 아까 그 남자애가 기다란 종을 들고 있는 게 보였다. 들고 있는 모양새를 봐선 틀림없이 내 눈을 노리고 있었다. 죽어라, 역정놈.
어서 쓰러져. 도저히 가만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녀석을 쫓아가 총을 빼앗았다. 그 와중에도 녀석은 계속 총을 쏴대서 손바닥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너 이거 무슨 짓이야? 사람을 쏘면 어떡해? 남자아이는 방금 달려가던 여자아이와 함께 서 있었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빼앗긴 자신의 총만 쳐다보고 있다가 손을 크게 휘둘러서 다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힘이 좀 모자랐는지 총은 딱딱한 돌바닥에 떨어져서 손잡이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자 녀석은 한쪽 발로 자신의 총을 마구 밟으며 으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 동안의 주위에는 구경꾼이 몰려왔다. 아니, 당신 우리 애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녀석의 엄마인 듯 했다. 아주머니, 그러니까 이 애가 제 눈에다가 총을.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내 말을 미처 다 듣지도 않았다.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장난감 총으로 저한테. 우리 애한테 무슨 짓 했냐고. 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자 아이도 덩달아 소리를 질러댔다. 엄마, 나랑 리짱이랑 놀이터에서 얌전히 놀고 있는데 아저씨가 와서 리짱 막 만지고 크크. 내가 하지 마세요. 아저씨 하니까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아저씨랑 저기 같이 가자고 했어. 크크. 나는 소름이 끼쳤다. 아이의 입은 웃고 있었다. 이거 변태 범죄자구만. 우리 애 장난감 얼마짜린 줄 알아? 20만 엔이야. 거기다 어린애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해. 아주머니, 저는 그런 짓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닥쳐. 경찰 불러. 내가 왜 세금 내는 줄 알아? 너 같으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세금 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아이의 어머니는 계속 말을 끊었고 주위 구경꾼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남자아이의 뒤에 있던 여동생도 덩달아 함께 울고 있었다. 이거 안 되겠구먼. 도망 못 가게 우리가 감시하지. 덩치가 커다란 아저씨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눈앞이 캄캄해질 무렵 경찰이 도착했다. 아이의 엄마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 변태에 아동 성추행범에 폭행범에 유괴범이 있어요. 경찰 두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경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잠시만 경찰 양반. 할머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쪽을 한번 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은 저 남자애가 다 잘못한 거지. 이 총각이 가만히 있는데 눈에다가 총을 쏘고 총도 자기가 부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고 전부 거짓말이지. 내가 봤지. 처음부터 내가 다 봤어. 여동생도 한통 속이야.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얼굴색이 변했다. 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증거 있어? 그러나 할머니는 우리 뒤편 가로등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며칠 전까지 보이지 않던 CCTV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다. 저놈 때문에 내 손주는 왼쪽 눈이 멀었다오. 세 번째 이야기. 구렁이. 충청북도 괴군 투천리에 있는 괴강에서 낚시꾼 2명이 낚시를 하다 기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뭘 보고 기절했냐고 물으니까 나무만 한 구렁이라나 이상한 말을 짓거려. 귀시 더위 먹은 게지. 마을 주민들은 낚시꾼 2명이 단체로 더위를 집어먹어 강가에 떠다니는 부러진 통나무를 보고 나무만 한 구렁이로 착각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 씨가 술에 취해 괴강 주변에서 오줌을 누다 숲풀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졸도를 하자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구렁이가 나무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마을에선 목격한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인근 경찰서엔 신고가 빗발쳤고 곧 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풀밭에서 햇빛에 몸을 식히고 있던 무언가가 발견됐다. 야, 저기 저거 뭐냐? 통나무 아닙니까? 처음엔 크기가 비이상적으로 커 뱀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 몸뚱이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경찰들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야야, 시발 도망간다. 잡아, 잡아. 경찰들이 그물망을 들고 숲풀밭으로 향했다. 대략 8m가 넘는 거대한 몸뚱이에서 풍겨져 나오는 위화감 때문에 경찰들은 접근할 수도 없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뱀은 그런 경찰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스르르 강으로 빠져들고 이내 행적을 감췄다. 괴강 옆에 있는 목재 공장의 마당엔 아마존에서 수입해 왔다는 튼튼한 통나무들이 쌓여 있다. 검고 깊은 괴강 안엔 무언가가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조깅. 근 한 달쯤 전부터 밤 공기를 맞으며 조깅을 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나는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들 몇 명과 운동 그룹을 만들어 학교 내 헬스장에 등록해 운동을 했고, 해가 지고 낮에 뜨거운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 학교 운동장을 돌았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군을 전역한 후에 한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2주를 넘어가자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을 주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다. 그렇게 운동장을 돌면서 나는 나와 같이 하는 멤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그들보다 더 오래 빠르게 뛰면서 나는 소소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다. 조깅은 이제 나에게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야, 우리 그낀 지 얼마나 됐냐? 조깅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운동그룹의 멤버 중 제일 형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한 4주? 아닌데,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6월 16일부터 달렸고,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 한 달 좀 넘었네. 형의 질문에 날짜를 따져보던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보고는 정리해서 결론을 내렸다. 꽤 됐네. 그럼 난 이번 주말에 집에나 좀 다녀와야겠다. 형이 이번 주말에는 운동을 쉬고 기숙사를 떠나 집에 내려간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렀다. 그럼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각자 집에서 좀 쉬자. 그래, 그동안 하루도 안 빼고 빡세게 운동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내일 점심 같이 먹고 각자 집 가자. 오케이. 결국 우리는 모두 주말에 각자 집에 내려가고 운동은 쉬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리는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탄 나는 오래간만에 가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치킨 박스였다. 박스를 열자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양념치킨이 한 마리는 못 돼도 반 마리는 될 정도로 남아 있었다. 부하하니 동생 녀석이 2마리를 시켜서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 같았다. 나는 접시에 양념치킨을 옮겨 담고 전자레인지에 2분가량 돌리고는 TV 앞에 상을 놓고 채널을 영화 채널에 맞추었다. 마침 꽤 재밌는 액션 영화의 초반 부분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다 데워진 닭을 들고 와 영화를 보면서 천천히 치킨을 먹었다. 영화의 일부가 끝날 때쯤 나는 치킨을 다 먹어치우고는 2부를 마저 시청하면서 적당히 소화를 시켰다. 영화가 다 끝나자 평소 조깅을 하는 시간인 10시가 되었다. 원래 쉬려고 했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조깅을 하는 게 버릇이 들어서인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주 찝찝했다. 게다가 기름진 치킨의 열량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기도 해서 나는 결국 낡은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고 집 앞의 공원으로 운동을 나갔다. 공원에는 달리기 좋은 트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장 트랙으로 가서 몸을 풀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달리자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역시 운동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짝 늦은 시간이었으나 트랙에는 나처럼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아주 뚱뚱해서 조금 뛰다가 헉헉대는 아저씨, 파워풀하게 팔을 흔들며 힘차게 걷는 아줌마, 자전거를 타는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연인들까지. 공원의 러닝트랙은 학교의 운동장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달리겠다는 각오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렸고 계속 뛰다 보니 어느새 트랙에 남은 사람은 나와 깡마른 여자 한 명만이 남게 되었다. 깡마른 여자는 내가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달리고 있었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핸드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11시 40분. 내가 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이었으니 나는 1시간을 조금 넘게 달린 것이다. 오래 달린 탓인지 이미 내 티셔츠는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 축축한 상태였다. 숨도 턱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은 뛰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았다. 여자한테, 그것도 아주 깡마른 여자에게 체력적으로 밀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뛰기에는 무리였다. 결국 나는 뛰던 다리를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서서 숨을 골랐다. 침을 뱉자 침이 쭉 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자 아직도 흑강 마른 여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내가 쉬는 동안 그 여자는 벌써 한 바퀴를 돌고 나를 앞질러 갔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다리는 아주 얇아서 나무젓가락을 열상케 했는데 어디서 저런 지구력과 근력이 나오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멍청하게 서서 쉬는 동안 그녀는 또 한 바퀴를 돌고 내 등 뒤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또다시 나를 추월해가는 순간 나는 섬뜩한 목소리를 들었다. 한 번만 더.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소리였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분명 이어폰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는 순간임에도 나는 그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전력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분명 방금 전에 나를 앞지른 여자는 어느새 트랙을 반이나 돌고 이제 내 뒤에서 맹렬하게 나를 추격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으나 뒤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여자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악문 나는 숨도 멈추고 계속 발을 움직여 트랙을 벗어나 집으로 곧장 내달렸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빨간불이 켜져 있었으나 나는 무시하고 달렸다. 횡단보도를 반 정도 건넜을 때 경적 소리가 크게 울리며 밝은 빛이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했다. 거대한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차에 치이지 않도록 계속 달려나가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쌀이비처럼 산발한 머리에 툭 튀어나온 광대. 비정상적으로 큰 충혈된 눈은 꼭 빨간색 당구공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았다. 또 코는 마치 유일원의 코처럼 매우 낮은 코였는데 그 모습이 일골에다 가죽을 덮어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섬뜩한 모습의 여자가 입을 열어 또 듣기 싫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세 바퀴째. 5번째 이야기. 경기가 안 좋아. 공장의 방직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그 방직기계 앞. 어떤 중년의 남성이 기계 앞에 서서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아랭곳하지 않은 채 밝은 얼굴로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 중년 남성의 이름은 철수. 어느 공장의 비정규직 사원이다. 그는 어릴 적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아니, 중학교나 졸업할 수 있었다. 그만큼 철수 씨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이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은사님의 따님이었다. 그 둘은 철수의 은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은사님은 친척은 없고 사모님도 늙고 병들어 그녀가 혀를 단신으로 장례식장을 지키는 모습이 안쓰러워 몇 번 교제한 것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철수는 그런 영희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왜냐하면 철수와 달리 영희는 대학까지 나왔으며 자신과 연애할 때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는 어느 남자가 영희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녀는 철수를 떠나지 않고 받아들여줬으며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고 자신을 내조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수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철수는 줄곧 수철이를 보며 자신은 중등교육밖에 받지 못하였지만 영희를 닮아 학교에서도 공부도 곧잘해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수철이가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항상 수철은 철수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호강시켜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철수는 오늘도 시끄러운 방직기계 앞에서 흰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철수는 오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행복연립주택 201호. 철수의 집이다. 철수는 오늘도 지쳤지만 행복한 얼굴로 집의 문을 연다. 나왔어. 그러자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던 수철이나 나와서 철수를 맞이한다. 철수는 수철의 얼굴을 보자 지친 몸의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수철아. 수철이도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예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무슨 일이니 수철아.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순간 철수는 이 녀석이 무슨 이야기를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자식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아들 수철이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 공부 잘하고 영리하고 이제 고등학생인 수철이가 경제에 대해 걱정을 하다니. 철수는 정말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생각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말이다. 그래, 수철아, 요즘 경제가 어렵긴 어렵지. 그럼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학원 단과반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분명 수철의 의미는 경제가 어려우니 미래를 위해 투자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사실 정말로 철수네의 경제 사정은 심각하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부하고프다는 자신의 자식을 학원조차 보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그는 애써 웃는 얼굴로 알아였다. 아빠가 며칠 생각해보고 말해주마. 집에 돈은 모두 엄마가 쥐고 있잖니. 예, 아버지. 수철은 짧은 대답을 한 채 방으로 들어갔고 철수는 자신의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내심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철수였다. 오늘도 철수가 일하는 방직 공장의 기계는 쉴 새를 모른 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 공장 밖 작은 벤치에 철수와 어느 중년 남성이 앉아있는데 담배를 태우며 잡담을 하고 있다. 아마 쉬는 시간일 것이다. 잡담 중 종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 그 중년 남성의 이름은 종수인 것 같다. 희뿌연 담배 연기는 하늘로 흩어지지만 그들이 내뿜는 날숨은 바닥을 향해 꺼질 줄 모른 채 내쉬었다. 종수 씨,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지 않아? 그러자 종수는 무슨 심각한 소리야? 라는 표정으로 철수를 보며 말하였다. 그래. 원래 개같이 어렵긴 해도 담배값은 그대로인데. 내 알바요? 종수 씨나 나나 둘 다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지만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그랬어.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 고등학생이 걱정할 정도면 어렵긴 어려운가 보고만 큰일이야. 그렇게 그 둘은 담배만 뻑뻑 태우다 휴식 시간 종료 벨이 울리자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 시끄러운 기계 앞에 서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다. 시끄러운 방직 기계의 기계 소리.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돌아가던 기계가 오후 3시에 갑자기 멈추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던 철수는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오늘 아침에 들었던 전달 사항을 기억하고는 힘없이 걸음을 옮겨 탈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자신을 이 공장의 비정규직이라도 취직시켜준 고향 선배인 태환이라는 사람이 탈의실로 가던 철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다. 철수, 오랜만이야. 아, 네 선배님,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그런데 철수, 오늘 무슨 일 있나?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이 끝났어. 게다가 오늘 야간조랑 몽땅 쉰다던데 무슨 일이야? 선배님 못 들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공장장이 공장 주문량이 줄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공장 쉰다고 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 이해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이거 졸지에 일주일 공짜 휴가가 생겼구먼.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푹 쉬면 좋지. 선배님은 정규직이라 모르겠지만 저는 비정규직이라 일주일치 봉급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그 순간 태환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황급히 주제를 돌렸다. 그랬지. 그래, 뭐 그래도 어쩔 수 있나. 자네도 봉급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축 처지지 말고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온다고 생각해. 예, 선배님. 그렇게 철수는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퇴근하였다. 철수는 집안에 있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덕지덕지, 눈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우고 눈에는 생기를 잃은 채 백주된 앞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공장이 멈춘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었다. 철수는 사실 일주가 넘자 자신의 고향 선배인 태환에게 무슨 일이냐고 연락을 하였지만 태환은 미안하다. 일이 생기면 바로 불러줄 터이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고 얼마 전부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 사실 예전처럼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할까도 싶었지만 만약 공장이 부르는 당일날 나가지 않으면 퇴사당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 치고는 대우 및 봉급이 좋았으므로 철수는 고향 선배 태환을 믿기로 하고 그저 썩은 눈동자를 한 채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낼 뿐이다.
내신 철수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단단히 꼬인 것 같았다. 하지만 철수는 달력을 보고는 이내 일어나 대충 얼굴에 물 묻히고 일어났다. 그리고 주머니 속 꼬깃꼬깃 접어둔 10,000원짜리 한 장. 오늘은 철수의 아들 수철이의 생일이었다. 일도 없고 무능하게 집안에서 뒹구는 가장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던 철수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라는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서 근처 슈퍼에 들러 초코파이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 부끄러운 듯이 말하였다. 저 오늘 제 아들 생일인데 괜찮으면 추 하나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는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양초 하나를 그의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줬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철수는 양초와 초코파이 한 상자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정성스럽게 초코파이를 까서 쌓기 시작하였다. 문득 군 시절이 생각나는 철수였다. 군 시절 갔더니 본 뒤 얼마 안 돼 적응 잘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군 선임들이 철수의 생일날에 맞춰 만들어 주었던 초코파이 케이크. 그때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군대여서 그랬는지 괜찮았지만 내심 자신의 아들 수철이 이걸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철수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고 철수는 수철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철수는 복도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13시 오늘이 토요일이니 수철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철수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초코파이 케이크에 흰 양초를 꽂고 현관문 앞에 서서 수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열리는 문을 향해 웃으며 말하였다. 수철아 생일 축. 철수의 말은 이내 막히었다. 왜냐하면 수철의 뒤에는 4명의 수철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였다. 헝클어져 기름지고 떡진 머리. 면도하지 않아 지저분하게 자란 수염. 물만 묻혀 더럽게 긴 눈곱. 목이 다 늘어진 러닝셔츠. 색 바래고 늘어진 트렁크 팬티. 그리고 조잡하게 만든 검은 똥덩어리 위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낀 양초. 그리고 그 위로 떨어지는 더러운 촛농을 보며 철수는 순간적으로 초의 불을 꺼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초코파이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더러운 눈곱을 떼며 황급히 바지와 셔츠를 입었다. 그러자 철수의 뒤에서 수철의 친구의 목소리로 들리는 말이 들렸다. 저기, 다음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자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고 동시에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혐오감을 떨쳐 내버리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철수는 황급히 다시 현관으로 달려와 말했다. 아니야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요. 아들 생일에 찾아온 친구들을 쫓아낼 수는 없지. 부담 가지지 말고 어서 들어와요. 그러자 수철의 친구들은 약간 타이밍 잘못 맞추었다는 표현을 지으며 아 그럼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철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철수는 그때 수철의 표정을 보지 못하였지만 수철은 뭔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좁은 집안 남자 6명이 있으니 집안이 가득 찼다. 그리고 철수는 무엇을 황급히 얼버무리기 위해 횡설수설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어이쿠 우리 수철이 친구들이 오는지는 몰랐네. 아저씨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말이야. 수철이가 초코파이를 많이 좋아해서. 알지 수철 초코파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초코파이를 준비했는데 아니다. 그래 우리 수철 새우튀김 좋아하지 친구들이랑 새우튀김 먹을래? 지금 사러 갈게 응. 그러자 수철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하였다. 아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그러자 철수는 그 친구를 보며 다급히 말하였다. 괜찮기는 아니다. 이 아저씨가 금방 가서 사올 테니 여기서 놀고 있으려무나. 금방 사올게. 그리고 철수는 그렇게 도망치듯이 집 밖을 나섰다. 사실 철수는 새우튀김같이 비싼 간식거리를 살 만큼 여유가 있기는커녕 돈도 없었다. 3주간 공장 일을 쉬면서 모든 경제적 수입은 임신 중인 그녀의 아내가 일하면서 벌고 있었으며 임신 중이라 일도 봉급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해 항상 쪼들리고 있는 것이 철수네 집의 경제 사정이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막 신고 나와서 짝짝이인 슬리퍼를 이끌고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빽빽이 들어서 있는 빌딩과 집,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와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공장들. 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어 이윽고 불을 붙여 한 대 깊게 빨았다. 저 많은 집 둘 중에 내 집 하나 없고, 저 많은 자동차들 중에 내 차 하나 없고, 저 많은 공장 중에 내 일자리 하나 없으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니. 철수가 내뱉은 담배 연기는 구름처럼 나와 하늘로 흩어지고 그것을 보며 철수는 덧없다는 듯이 말을 하였다. 경제가 어렵기는 어렵구나. 그저 철수의 담배 끝에 담뱃불만 빨갛게 타고 있었다. 밤하늘에 달만 떠 있고 도시의 밝은 빛은, 희미한 별빛은 고개조차 내미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의지한 채 철수는 뒷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철수는 수철을 생각하며 동네 슈퍼에 들려 새우깡을 외상으로 하나 구입하였다. 새우깡 하나 달랑달랑 들고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생각하였다. 새우튀김 대신 새우깡이라 수철이가 참 좋아하겠군. 철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여니 마침 수철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듯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가 말하였다. 오, 이제 돌아가니? 아, 네.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응,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예, 안녕히 계세요. 철수와 이야기를 나눈 수철이의 친구들은 철수를 보고는 황급히 집에서 나갔다. 철수는 무덤덤이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수철이가 철수를 등진 채 서 있었다. 철수는 그런 수철이를 보며 내심 미안한 듯 수철을 불렀다. 수철아, 아빠 감히. 그 순간 수철은 뒤돌아 선체 철수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왜 그따위예요? 철수는 순간 당황하였다. 아니, 수철아, 무슨 말이니?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일단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그러자 수철은 철수의 말을 끊으며 뒤돌아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였다. 아버지는 왜 그따위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요 근래 일도 안 나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있냐고요? 철수는 그 순간 발끈하였다. 아니, 수철아, 말을 해도 말이야. 수철은 또다시 철수의 말을 끊었다. 닥쳐요.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중졸인 거 티내세요? 왜 그렇게 애들 앞에서 횡설수설하냐고요? 그리고 그 초코파이는 뭐예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하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집에 처박혀서 TV만 보냐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아버지는 쓸모없어요. 쓸모없다고요. 매일 집에서 밥만 축 내는 밥버러지예요. 도대체 왜 살아요? 왜 사냐고요? 그 흔한 학원 하나 못 보내주면서 뭘 그렇게 잘난 듯이 아버지 행세냐고요. 나도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른 애들처럼 하고 싶다고요. 그걸 참고 참다가 학원 하나 보내달라는 아들,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아버지이면서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요. 난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러워요. 순간 철수는 무언가에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며 자신의 희망이 자신이 부끄러우며 자신의 아들임이 혐오스럽다고 한다. 철수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 수철이가 자신에게 무어라 소리치며 말하고 있지만 그저 중얼거림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린 테이블 위에는 초코파이가 손도 대지 않은 채 있었고 그 뒤 부엌 싱크대에는 잘 벼를 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엌 칼이 보였다. 철수는 싱크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수철은 그를 따라가며 연신 무어라 말하였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냐고요? 그렇게 나약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가장이고 아버지예요? 하지만 철수는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지금 그의 손에는 부엌 칼이 들려있고 자신의 뒤에서 무슨 이상한 벌레가 자신의 귓가에서 시끄럽게 웅얼거리기만 하였다. 너무나도 시끄러웠다. 그만 듣고 싶었다. 단지 그 생각뿐이었고 어서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른다. 철수는 순간 뒤를 돌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연신내며 자신에게 핏대를 세우는 수철의 입에 칼을 꽂아넣고 연거부 수철의 목을 찍어대었다.
철수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냥 무심히 자신의 아들의 목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수철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의 아들 수철이가 입과 목에 피거품을 물며 자신의 뺨에 피로 얼룩진 손을 가져다 대며 무어라 말하고 있었다. 아버. 순간 수철의 피로 얼룩진 손이 철수의 뺨에 잠시 가져다 대었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칼을 집어던진 후 자신의 아들의 피로 얼룩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하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 아닌 눈물이 흘렀고 아들의 시체를 보며 자신의 손에 아들의 피를 보며 그는 오열하고 또 오열하였다. 그리고 철수는 무어라 중얼대었다. 이게 다 경제가 어려워서야 경제가 어려워서야. 그때였다. 철수의 집에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다. 철수는 힘없이 일어나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응 여보 나예요. 지금 집에 수철이 있어요. 철수는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댄 채 차갑게 식은 수철의 시체를 보며 말하였다. 응. 집에 있어. 어머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니께서 당신이랑 수철이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올 수 있죠? 응. 그래. 금방 갈게. 탁. 철수는 전화기를 끊었다. 그리고 부엌 찬장을 열어 사리곰탕면 4봉지를 들고 그대로 집 밖을 나섰다. 놀랍게도 시뻘건 피로 떡칠 땐 철수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대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경찰조차 그를 보고는 괜찮으세요? 말 한마디만 하고 어디론가 황급히 차를 몰고 사라졌다. 그리고 이윽고 그는 자신의 장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도착하여 그의 집 문을 두들겼다. 문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금방 나가요. 철컥 영희가 보인다. 영희는 피로 얼룩진 철수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철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영희의 목소리에 집안에 있던 장모님도 나와 철수의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놀랐다. 김서방. 자네 어떻게 된 건가 괜찮나? 아예 장모님 오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요. 이거 제 피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치. 김서방. 영희야 어서 김서방 피 좀 닦게 수건 좀 가져다 줘라. 영희는 수건을 가지러 황급히 욕실 쪽으로 갔지만 철수는 그런 영희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냥 있는 게 더 경제적인 거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 철수를 보며 영희는 말하였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죠? 그나저나 우리 수철이는 어디 있나요? 응. 나 혼자 오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혼자 왔지. 그나저나 이거 받아. 철수는 손에 든 사리곰탕면을 영희에게 주며 말하였다. 장모님 곰탕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걸 가져왔어. 영희는 피로 얼룩덜룩해진 사리곰탕면을 받으며 말하였다. 아니, 그래도치. 영희와 장모는 철수의 행동에 당황해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철수가 다시 말한다. 그나저나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난방을 좀 해야겠는데. 여보 그럼 보일러 틀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그리고 경제 탓하지 말고 어서 씻기나 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잠시만 기다려. 철수는 또다시 보일러를 틀려는 영희를 제지한 뒤 현관문을 나섰다가 잠시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신문지가 잔뜩 들려져 있었다. 이렇게 신문지가 많은데 돈을 들여서 난방을 해. 요즘 경제 어렵잖아. 그리고 말을 마치기 무섭게 철수는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였고 신문지는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철수는 그 불타는 신문지 덩이를 장모에게 던지며 말하였다. 장모님 이제 따뜻하시죠? 난방비가 요즘 비싸서 이게 더 경제적이에요. 그러자 장모는 뒷걸음질 치며 황급히 그 불붙은 신문지 더미를 피하며 말하였다. 김서방 지금 뭐하는 거야? 그 순간 불붙은 신문지 더미는 바닥에 떨어지며 흩날려온 집안에 불을 붙였다. 여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영희가 다급히 물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현관문 앞에서 서서 담담히 말하였다. 응,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흩어진 신문지는 방바닥은 물론이고 천장벽 장롱문에 옮겨 붙으며 온 집안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희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현관문 앞에 철수에게 다가가며 말하였다.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문 열고 비켜요. 어서. 안 돼. 문을 열면 열기가 다 빠져나가서 난방이 전혀 안 된다 말이여. 경제도 어려운데 난방비를 철저히 아껴야지. 그리곤 철수는 영희와 장모를 밀어 넘어뜨리고 현관문은 잠그었다. 영희는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당신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그렇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웃에서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모든 건 새카맣게 잿더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하였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죽였으며 불에 탄 김모 씨의 장모의 집에 현관문이 잠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장모와 부인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현 불경기에 대한 법률안이 중략.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류 스타 김 모양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후략. 6번째 이야기. 조롱. 흔히 말한다. 사이버 세상은 가짜다라고 말이다. 그 말에 있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른다. 허나 인간이 어느 장소에 있다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 흔적이 남는 것과 같이 결국 사이버 세상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공간을 공유하는 이로써 다른이 혹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왜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와 가장 허물없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보라 했지만 요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를 보라 하지 않았던가.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이 가려지며 목소리가 가려지고 서로 눈동자조차 마주 보지 않은 채 작고 작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는 것만으로 그 모니터 앞 세상에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조롱을 간단히 할 수 있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그 모습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 허다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심각히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이 나는 무서울 뿐. 나 또한 어느 때는 조롱의 대상이며 동시에 조롱의 주체이다. 이 글조차도 그러한 자들을 조롱하는 조롱이다. 허다 그것 또한 알아라. 당신도 조롱의 대상이며 동시에 조롱의 주체이며 결국 그것이 당신의 참되고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긴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타인을 조롱하고 놀리고 타박하는 것이 즐겁고 우스우며 유흥거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바로 옆집 사람이 굶어 죽을 지망정이지만 천리 많이 떨어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어느 아기를 도와주며 눈물 젖은 손수건으로 나오지 않는 눈물을 훔치는 실태에서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올가미가 되어 착실히 목을 감싸 조른다던가 누군가의 손목에 녹이 슬고 무딘 칼이 되어 그어버린다던가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다른 이의 눈을 무서워한다던가 어디 상관할 바인가. 물론 매스미디어에 나왔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나는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적 많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는 그 사람이 병신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그렇게 인지할 뿐이지. 그렇게 진실이 되어가는 것 뿐이지. 그게 조롱이다.